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실무 수행을 처음 해봤는데 더 좀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수업용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AT 2급에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험이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초정보 관리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의 기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니까요. 요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전표 입력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 장부들이나 재무제표 관련된 서식들, 또 부가가치세 관련된 전표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들이, 제가 그런데 시작을 잘못했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집니다. 제가 회사를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반하고 야간반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해 놓고 보니까 오후반으로 실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사는 급수는 TAT 2급 메뉴를 쓰고 있고, 회사는 2000번 재무전자로 지금 어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다 이겁니다. 회계 메뉴에 있는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163쪽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반 전표 입력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은 증빙을 보고서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입력을 하는 메뉴가 바로 전표 입력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장부는 전부 자동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장부가 전부 자동으로 반영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전표 입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 처리에서는 이 전표 입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표 입력이 틀리면 뒤에 장부는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전표 입력 메뉴가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 하나는 부가가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게 메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은 언제 쓰는 것이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이 되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을 시키려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걸 생각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그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수행 과제가 나오고, 앞부분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하는 건데, 전표 입력의 주요 항목별 입력 방법,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산 회계에서는 말이죠, 전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입력한다 해서 3전표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세 가지 전표의 종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구분에다가,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좀 달라요. 분계를 자동 분계하기 때문에 분계 유형이라고 하고, 여기 일반 전표에서는 구분이라고 하는데, 구분란에다 입력을 할 때 말입니다. 구분란에 입력할 때 출금 전표를
출금전표로 구분할 때는 거기다 구분에다 1번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출금이라는 건 뭐겠어요? 현금이 지출된 거래입니다. 예. 출금전표로 입력하면 좀 입력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금전표는 뭐냐? 앞으로 이제 구분란에다가 2번이라고 입력하면 입금전표예요. 그러면 입금전표는 뭐겠어요? 차변이 현금인 거래죠. 그래서 입금이 된 거래,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가 입금전표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우리가 대변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전표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대체전표는 우리가 구분란에다가 3번 입력하면 차변을 입력하는 거고요. 4번 입력하면 대변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변, 대변 잘 아시죠? 차변, 대변 구분하는 게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입력한다 그러면 대체전표라고 하고, 1번 구분란에다 입력했다 그러면 출금전표고요. 2번 입력했다 그러면 입금전표예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입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수행과제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출금전표를 작성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출금전표를 쓰면은 입력을 한 줄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이 말은 전표를 입력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이건 입력을 하는데 왜 입력을 하느냐?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2,545원. 그런데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서는 안 되는 부가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주유를 했으니까 휘발유를 매입을 했는데 부가세를 우리가 이만큼 부담했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러죠?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여러분이 부가세 공제 2,545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신고한 거예요. 부가세 신고 그때 잘못된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매입 부가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건은 무슨 건일까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건이에요. 자, 그러면 회계처리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요.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날짜를 거기다가 입력합니다. 영수증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8월 2일이라고 나와 있죠. 날짜를 뒤에 날짜까지 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구분란을 이제 만났죠. 그 밑에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구분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쭉 나와요. 1 출금, 2 입금, 3 차변 이렇게. 자, 우리는 출금전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1 하면 출금이라고 써지면서 여기 대변에 현금 입력됐고 여기 차변에 들어가 여기에 금액을 입력해야 될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데요. 자, 승용차에다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비용 처리하죠, 보통. 무슨 계정 과목 사용하면 돼요? 차량 유지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다가 차량 해가지고 차량 유지비 822번. 822 차량 유지비 확인.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SK 주유소니까 주유로 한번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지 동산 주유소밖에 없네요.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요.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셀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울 때는요.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하는 거 있죠? 스페이스바 툭 치고 엔터 치면 지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동산 했더니 동산 주유소 코드가 입력됐거든요. 이 차량 유지비 동산 주유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지우고 가야 돼요. 스페이스바 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SK 주유소라고 이렇게 코드 없이 그냥 상호만 입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교를 만났는데요. 이 저교에 밑에 지금 저교가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저처럼 안 보이는 분은 밑에 보시면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저교를 미리 등록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보여요. 예. 여기 화살표를 아래로 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저교가 숨겨집니다. 예, 위로 된 걸 누르면 저교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저교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1번 저교 쓰면 딱 맞아요. 유류대 지급이다 해서 여기다 1번 저교 넣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다가 금액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8,000원이라는 것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시험에도 저거 써야 되나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저교는. 대부분의 저교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실습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는 문제 풀 때 거기 유의사항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저교를 꼭 넣어야 하는 저교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제가 거래처 넣고 저교 넣는 것은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거래처별로 원장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저게 채권이나 채무라면은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거래처가 코드별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도 사실은 안 넣어도 됩니다. 입력을.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제 회사 업무를 하신다 그러면 기름을 넣었는데 어느 주유소에다가 어느 주유소를 거래했는지 이 전표에 이 거래처를 넣어주면 참고할 사항이 많죠. 그래서 지금 앞부분의 수행 과제에서는 우리가 실무 수행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다가 뒤에서 유형별 연습 문제, 유형별 연습 문제까지 그렇게 하고 기출 문제 여기서부터는 시험 준비로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분계가 나오죠. 차량 유지비, 차변, 비용 발생했고요.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밑에 분계 내용이 보입니다. 이 내용은 분계장,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또 거래처가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다면 거래처 원장, 또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 출납장, 그리고 비용이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자산의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재무상태표,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밑에 2번은 입금전표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2번 가기 전에 수행이 하나 더 있네요. 수행이 하나 더 있죠. 자,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어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거 연습했었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고 나서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에다가 관리 항목 추가했던 것도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전표를 다시 열어놓고 우리가 회계 처리는 다 됐지만 차량별로 기록하는 장부로 말하면 이 장부입니다. 차량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업무용 승용차 장부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 장부는 뭐냐면 차량별로 비용을 모아나가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는 게 여기 나오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기 이 차량 유지비 그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요. 여러분 키보드에 F3이라는 기능키 있죠? F3 이걸 딱 누르면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승용차 코드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고 유류비니까 유류비에다 놓고 엔터 부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코드 더블 클릭해서 이 차가 지금 25에
5의7466이라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엔터 치면은 여기 저교가 아까 입력한 저교하고 달라져요. F3. 그 커서가 저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나타났죠? 그러면 승용차 코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안 해가지고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 앞에 메뉴에 가서 여기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요.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등록 가가지고 이것 좀 미리 할까요? 여기에서 그게 여기 있고요. 이거 보고 고정자산 등록할 엔터 3번 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건물. 아니 건물이 아니라 차량 운반권. 코드 보고 입력하세요. 기초가액에다가 4,500만 원. 거기서 못 바꾸고요. 조금 이따 바꿀 거예요. 기초가액부터. 그다음에 1,800. 연차로 쭉 내려가 볼까요? 거기서 바꿉니다. 정유를 정액으로 고유에 고유. 거기다 1번 넣으면 정액이고요. 다 됐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러도 갈 건데 앞에 전체 메뉴로 나가 볼까요? 지금 메뉴가 따로 이렇게 팝업창으로 뜨나요?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 이게 팝업창으로 뜨면 좀 불편하죠. 이걸 눌러놓던가? 이렇게 탭으로 뜨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코드. 두 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정자산 등록 먼저 하고 그것을 차량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그 다음에 합니다. 차량 번호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물음표. 그리고 밑에 확인. 그런 다음에 여기 기초 주행거리. 거기서부터 이제 마무리합니다. 보험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전표로 가볼까요? 일반 전표, 아까 그 날짜. 그래서 F3 눌러보세요. 차량 유입에서 관리 항목 등록 안 했지? 자, 이제 관리 항목 등록해야죠. 관리 항목은 여기 계정가호 및 조교 등록에서 하는 건데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에다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판매관리부에서 보험료 차량 유지비 코드가 여기 나오죠. 821. 그러면 여기 숫자를 821로 여기 가서 821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여기 관리 항목 넣을 겁니다. 자,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 그래가지고 관리 항목 맨 밑에 업무용 승용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확인.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여기 더블 클릭하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업무용 승용차를 클릭하고 동그라미로 바꾸고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 항목을 이제 여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반 전표에 아까 그 날짜로 다시 가보세요. 자, 차량 유지비 클릭하고 F3. 밑에 뜨죠? 거기 승용차 코드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록한 차가 하나 보여요. 확인. 유류비에서 엔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업무용 수용차 등록 이런 부분은 TAT 2급에서도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고 연계해가지고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수용차 등록까지 수행하라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F3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승용차 찾아주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구분이 그것이 수선비면은 수선비,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이렇게 유류비면 유류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치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반영한 것은 우리 장부에 어디에 반영되는 것이냐 하면은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이 보조 장부에 그 작업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금전표. 네, 입금표가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해 주었어요. 회계처리 수행하시오. 이 말은 전표 입력하시오. 이 말입니다. 자, 현금을 받았으므로 입금전표로 하면은 이게 쉽다는 거죠. 입력이 쉽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건 뭘까요? 차변의 현금인데 지금 뭘 받았어요? 외상대금이죠. 이거의 계정과목이 뭐죠?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맞습니다. 자, 날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월 5일. 자, 입력할게요. 일반전표 입력사항이죠. 자,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를 8월 5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구분에다가 2 입력하면 입금입니다. 우리가 입금을 선택하면 차변에 입금이 입력되죠. 자, 여기에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 자, 108번 코드를 아는 분은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외상매출금이 뭔지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 외상하고 엔터 치면 외상이 포함된 계정과목이 쭉 나오죠. 거기서 108번 외상매출금 선택하면 되고요. 이런 계정과목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코드란에다가 지금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한림사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코드란에서 한림을 입력해요. 거래처의 두 글자로 검색하는 거예요. 엔터 치면은 한림이 들어있는 거래처가 여러 개면은 도움창이 나오고 하나면은 그냥 하나로 입력을 해줍니다. 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다 4번 입력하면 되겠네요. 적요 코드 4번이 밑에 보시면 외상대금 현금 회수라는 적요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3300 플러스 이렇게 33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33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330만원,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가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문제네요. 대체전표. 네. 자, 자료 설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약간 복잡한 분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파악해 보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만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내역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원금 2천만원, 이자 80만원. 그런데 우리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했어요. 원천징수. 법인세 11만 2천원, 지방소득세 11,200원.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이게 개인
소득세예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여러분 우리 그 소득세법 얼마 전에 이론 배웠잖아요. 예.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우리 14% 원천징수 세율이 14%였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거기에 또 1%가 붙어서 15.4라고 했잖아요. 바로 개인으로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법인은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래요. 법인의 소득세를. 그래서 법인에게 이만큼 과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법인세를 법인이 징수당하면 개정과목을 뭘로 처리할까? 법인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법인세는 나중에 결산을 확정지어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해야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고 하여튼 결산 때 법인세가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미리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는 세금은 다 선납세금입니다. 미리 내는 세금, 선납세금. 법인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선납세금이에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으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 80만 원인데 요만큼 세금 떼고 나서 원금하고 이자 세금 뗀 67만 6,800원에서 합계 요만큼을 회수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냐면 보통예금으로 이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송금계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 2,067만 6,800원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개정과목이. 자, 그러면 이제 선납세금 요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차변, 이게 다 차변이네요. 입금됐고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고. 자, 대변에 가는 게 뭐냐면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요 정기예금은 이제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대변에 가죠. 정기예금 대변 2천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 장부에서 정기예금은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소득. 자, 이 이자소득이 단기에 이자로 전부 인식하면은 그냥 이자 수익이 되는데 이 이자 80만 원이 단기분이 전부 다가 단기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미수 수익을 참고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 이랬어요. 미수 수익을 조회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 그 결산 분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요 전 단계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여러분 결산 분계할 때 수익의 이연에 대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의 이연이 뭐냐? 수익의 이연이네. 이거는 수익의 예상이군요. 수익의 예상이 뭐냐 하면은 이 정기예금을 지난 회계연도에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 회계연도 몇 월에 했느냐? 예를 들어서 9월에 예금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과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보면 9, 10, 11, 12 4개월은 결산일까지 4개월은 이미 경과했죠. 그 4개월 경과 이자를 지난 회계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해 주는 것을 우리는 수익의 예상에 대한 결산 처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12월 31일 결산 분계 때 그러한 회계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대변에 이자 수익 얼마, 차변에 미수 수익. 지난 결산 때는 이자를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올해 8월 20일 날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때는 그걸 미수 수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산표에 가가지고 미수 수익을 조회해 보면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정리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 8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작년 결산 때 미수수익 잡은 거를 뺀 나머지만 당기의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산표를 조회해야 이자 수익과 미수 수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날짜가 8월 20일, 예금 만기가 8월 20일이니까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갑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8월 20일로 조회를 했을 때 미수 수익은 당좌 자산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 미수 수익을 찾아가지고 요 잔액을 보시면 지난 결산 때 26만 6,600원을 지난해 수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 지금 당기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빼기를 해봐야 돼요. 계산기로 80만 원 빼기 26만 6,600원 이렇게 빼보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53만 3,400이요? 예, 이거를 이제 메모를 해줘야죠. 이게 이자 수익이에요. 예, 이게 이자 수익. 당기의 이자 수익. 그래서 이제 이 533400을 여러분이 이제 메모를 따로 해줍니다. 이게 이자 수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전표 입력을 회계 처리 수행하시오. 이걸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이것도 일반 전표. 그런데 이거는 입금도 아니고 출금도 아니고 대체 전표에다 해야 돼요. 입금이나 출금 전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차변 대변 해가면서 입력을 하는 거를 대체 전표라고 하거든요. 자, 날짜를 8월 20일로 고칠까요? 전표 날짜, 일반 전표 날짜를 8월 20일로 고쳐주시고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3번. 9분에다 3번 하면 차변이죠. 자, 아까 보통예금 103번. 계정과목 코드 103번이 보통예금이에요. 자, 거래처는 우리가 은행을 거래처로 꼭 걸어줘야 되죠. 한국. 코드에다가 한국 해가지고 한국은행 보통을 찾아줍니다. 98000 이렇게 입력돼야 되겠습니다. 저교에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저교에 뭐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저교에다 이렇게 타이핑하면 돼요. 정기예금 만기. 네, 정기예금 만기라고 저교에 넣어주면 되겠고요. 차변 금액은 20676 800원이 되죠. 네. 20676 800원. 그 다음에 아까 선납세금. 또 차변에 선납세금. 코드에다가 선납하면은 136번 선납세금 검색될 거예요. 이거는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되겠죠? 위에 거를 엔터로 지나가면 이렇게 텍스트가 복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방향키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위에 텍스트를 복사하지 않고 지나가요. 근데 엔터로 지나가면 윗줄에 있는 텍스트가 복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사가 필요할 때는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고, 복사를 안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럼 방향키로 지나가면 됩니다. 자, 선납세금의 저교에다가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자 소득 원천 징수세액. 자, 차변의 금액을 두 개를 더해서 123200이네요. 123200.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입력할까요? 대변은 4번이죠. 9분에다 4 하시고, 아까 메모한 미수수익. 미수수익. 이거 정리합니다. 미수수익 대변에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죠. 네, 거래처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요. 저교도 미수수익을 이제 그 정산하는 것인데, 예금이자 재수정
뭐 여기다가 미수수익 정산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금액이 합계전액시험표 얼마 있었죠? 26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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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6,6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 이자 수익 901번이에요. 네, 거래처 없어도 되고요. 저교에는 정기예금의 이자잖아요. 내용이 정기예금 이자 원본 대체? 그냥 여기다 정기예금 이자라고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타자하시고 그게 533400 533400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정기예금 만기시켜야죠. 정기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정기예금 98003 여기다가 만기라고 해주시고 2,000만원 20 플러스 이렇게 5줄로 대체 전표가 한 건의 전표가 5줄로 입력이 돼야 되겠네요. 차변 대변이 안 맞아요? 한번 이거 하고 맞춰보세요. 네, 미수 수익을 조회해서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 밑에 단계 FAT 1급이나 FAT 2급 그런 시험에서는 이제 요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결산 분계까지는 나오죠. 미수 수익을 설정하는 분계.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미수 수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문제가 이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납세금이 어떤 개념 과목인지도 이해를 해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으로 가서요. 대체전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는데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애납세 980만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다고 하고요.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가 그 3번 문제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것이 간접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잡았죠. 자, 지금은 이건 뭐냐면 세무서로부터 980만 원의 세금을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만 중간에 한번 내달라 하고 고지가 날라왔다 이겁니다. 이게 중간 애정 납부입니다. 지난 회계년도의 법인세 납부액의 50%를 이렇게 중간에 한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 우리는 당기분의 법인세가 얼마로 확정이 될지는 결산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중에 지금처럼 중간 애정 납부한 것, 이것도 자산 계정으로 보는데 이거 역시 앞에 위에서 문제와 같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이 보통예금 한국은행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전표 입력할까요? 날짜가 12월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차변 3번 하시고 선납 세금 136번이고요. 거래처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적요에는 이제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 적요가 안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핑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 법인세 중간 예납. 금액은 9800 플러스 980만원. 그리고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이죠. 자산 감소니까 대변. 보통예금. 거래처는 코드로 넣어야 되죠. 한국은행 보통. 코드에다가 한국 입력하셔가지고 98000 검색하시면 되고요. 엔터로 위에 있는 적요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9800 플러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법인세 중간에나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일반전표 입력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대체전표 연습입니다. 12월 15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재무전자, 우리 회사죠.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원, 이것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입금시켰다. 자, 보통예금에 있는 돈을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겁니다. 계좌 이체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이론 때 정리했죠. 자, 확정급여형과 뭐가 있었죠? 기여형. 그렇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하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한다. 요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납입액 1,800만원을 전부 자산으로 보면 돼요. 근데 무슨 자산이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회계 개정 과목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따라서 자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조 부분이 800만원이고 관리 부분이 1000만원이라는 건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회계 처리에 반영할 것은 없어요. 예.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재무전자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냈을 때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 관리, 비용이 서로 다르거든요. 코드가. 그러니까 비용이 뭐냐면 개정과목이 퇴직급여인데 800만원은 500번대의 퇴직급여 코드로 처리해야 되고 1000만원은 800번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이 800, 1000을 나누어서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어요. 자산은 하나니까.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1,800, 거래처는 하나금융, 대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1,800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12월 15일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거래처 하나금융 퇴직연금 98004. 예. 이거는 뭐 적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연금 불이백이니까 특별히 적요를 넣을 건 없고, 그리고 차변에다가 1,800만원
4번 구분에다가 대변 하신 다음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돼요. 한국은행 보통 코드에다가 한국 입력하시고요. 한국은행 보통에서 엔터 치시면 되죠. 예. 여기는 적요에다가 퇴직연금이라고 퇴직연금 납입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0만원. 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또 대체전표 연습 문제입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생산부 직원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다음 장에 있네요. 영수증이. 자, 퇴직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예.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300만원은 하나금융의 연금자산에서 지급이 되었고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종업원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지금 거기 지급 명세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300만원은 연금에서 지급했고 일부는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때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연금 계좌에서 하나금융에서 그 세금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회사는 보통예금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공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명세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퇴직금이 420만 원이네요. 예, 과세 대상 퇴직급여 420만 원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아까 그 자료 설명에 있는 대로 연금 계좌에서 300만 원 입금시켜 줬어요. 그러면 120만 원을 회사가 더 줘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계산된 것이 있는데 42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한 게 여기 이 줄에 있는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2년 퇴직 소득세라고 하는 게 이게 연금 계좌에 해당되는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고요. 그 밑에 차감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는 게 거기 위에서 36에서 밑에 요걸 서로 뺀 거예요. 이거에서 여기를 차감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요 6,530원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요 차감한 것은 뭐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120만 원 중에서 653만 원을 차감한 돈이 계좌이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금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소득세,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 회사가 공제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납부할 때까지는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 부채 계정으로 우리가 쓰는 게 예수금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자, 300만 원은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그리고 예수금 부채니까 대변,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통장 거래 내역에 그 119만 3,470원이라는 그 찾으신 금액 있죠? 그거 대변의 보통예금. 네, 그러면 대변이 세 가지 정리됐죠?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대변의 예수금. 이렇게 세 개를 대변으로 기록하고요. 차변은 퇴직급여 420만 원이에요. 퇴직급여가 아닙니다.
제가. 자,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 퇴직급여 처리하는 것은 결산 때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급할 때는 충당금에서 상계해야 됩니다. 충당금에서. 그래서 자, 퇴직 날짜가 언제죠? 퇴직 날짜가 12월 20일 날이에요. 퇴직금 지급일을 보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하려면은 합계전액사항표를 12월 20일로 조회해야 알 수가 있어요. 네, 합계전액사항표를 12월 20일로 조회해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200만원 전기 말에 우리 회사에 퇴직급여 계산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퇴직자가 발생을 했다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합계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12월 20일 현재까지 24년도에 아직 퇴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첫 퇴직자예요. 만약에 퇴직자가 있었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에 상계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 사람의 퇴직금만큼 충분히 있다. 이걸 확인했죠. 그래서 차변이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전표에다가 이것도 조금 복잡하네요. 자, 일반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가 12월 20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12월 20일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코드가 계정과목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쭉이 있으니까 잘 고르세요. 295번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거래처는 필요 없겠고요. 적요는 퇴직 시 퇴직 충당부채에서 상계하는 거거든요. 1번 적요 쓰면 돼요. 예, 그리고 차변에다가 420만원 입력하면 돼요. 이걸 상계하고요. 자, 이제 대변. 네, 대변에 자, 보통예금부터 입력해 볼까요?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한국은행 보통. 거래처에다가 한국은행 보통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예, 적요는 우리가 퇴직금 지급이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재무전자의 어느 사람이냐면 성명이 박 부장이에요. 그래서 박 부장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제일 정확하겠죠. 1193470 1193470이 보통의금에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연금에서 300만원 나갔잖아요. 퇴직으로 검색해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있어요. 198번이네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은행 관련 개념 과목이니까. 거래처가 하나금융이었어요. 코드에다가 하나해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네. 적요는 엔터로 박부장 퇴직금. 네, 그렇게 복사하시면 되겠고 300만원. 자산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급 명세서에서 6,530원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금이에요. 대변에 예수금. 네, 예수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방향키로 그냥 가시고 퇴직급여 지급 시 예수 소득세니까요. 뭐 그냥 위에 이게 전표가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예수금 하면 세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3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퇴직소득 원칙 영수증 보면은 네. 위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데 네. 그거 다 알아요. 아, 이건 이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12월에 중도 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급여 프로그램에서 중도 정산을 하면은 이 양식이 그 소득세법에 의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중도 정산하게 되면은 저희는 차가원처럼 징수 생활 아니면 네네네. 그래서 6,530원이 실제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금액이다. 우리가 이제 급여 프로그램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은 그 소득세 계산이 일어납니다. 소득세 계산이 일어나고 대부분은 중도 퇴사자도 환급 받는 경우가 주로 있어요. 환급. 왜냐하면 퇴사 직전까지 원천징수 쭉 해왔잖아요. 그걸 나중에 퇴직금 정산해 보면 환급 받는 수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급여 명세서는 아니에요. 이건 결정세액이 6,530원이고 납부세액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결정세액을 예수금으로 잡아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 연습을 해봤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은 이렇게 입금전표, 출금전표 또는 대체전표 이런 스타일의 연습 문제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책의 뒷부분에 보시면 풀이가 쭉 나와 있어요. 풀이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71페이지부터 같이 해볼게요.